네, 이제 1D 영화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덕혜공주라는 실제로 이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였던 네. 그분의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이기 때문에 과연 이 영화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하고는 얼마나 부합할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 알려진 덕혜공주의 얘기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이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했지만 상당 부분을 영화적으로 창작해서 만든 픽션이다라는 네. 부분을 자막으로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한마디로 팩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덕혜공주는 조선의 마지막 황녀, 다시 말해서 고종 황제가 60살에 낳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60대 환갑의 나이로 낳은 딸인데 이게 어머니가 이 덕혜공주의 어머니가 나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덕혜공주가 아니고 덕혜옹주죠. 예. 근데 덕혜옹주가 그 어린 시절에 이제 고종 황제가 덕혜옹주를 갖게 되었는데 그렇게 귀여워했는데 고종 황제가 사실은 독살설도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고 있죠. 초반에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시고 그런 과정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에 계속 이 덕혜옹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고종 황제가 승하하시고 3.1운동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보내버리는 거죠. 예. 그 나이가 13살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수십 년간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일본에 강제로 있게 됐다가 마지막에 이제 귀국하는 방식으로 이 영화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 얘기는 뭐 너무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영화적으로 이제 상상력이 발휘한 가장 큰 부분은 사실은 일본에 가서 덕혜옹주가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알려진 어떤 예.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이런 일들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거의. 근데 이제 실제로 고종의 아들 중에 순종이 있고 영친왕이 있고 의친왕이 있잖아요. 네. 그 고종 황제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의친왕을 독립운동가들이 망명을 시도시킨 적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사건 자체를 영친왕 망명 사건으로 바꾸고 그때 덕혜옹주도 같이 망명 시도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실행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는 역사적인 상상력을 영화 속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영화의 스펙터클은 전부 다 픽션이죠. 그다음에 이제 극 중에서 덕혜옹주가 연설하는 장면. 원래는 강압적으로 친일 연설을 요구받았는데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들을 보고 힘을 주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한글 학교를 열었다.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묘사되죠. 이런 건 다 픽션이죠. 실제 덕혜옹주는 이렇게까지 과감하고 용기 있고 나라에 대한 사랑이 깊고 예. 뭐 실제로는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영화는 그것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잘 묘사해낸 그런 그 픽션을 가미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김장한이라는 인물이 당연히 있긴 한데 김을한이라는 신문기자의 역할과 김장한이라는 역할을 하나의 가상의 인물로 합쳐서 김장한이라고 실제로 어렸을 때 정원시키려고 했던 그런 남자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예. 덕혜옹주를 조선으로 예.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애를 쓴 서울신문의 기자가 김을한이라는 기자가 있었는데 네. 두 사람을 합쳐서 예. 만들어낸 인물이다. 실제 김장한의 친형이 또 김을한이라 뭐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예. 이 영화 속에서 펼쳐진 덕혜옹주의 핵심은 불능이 핵심인 것 같아요. 뭘 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그녀의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그 캐릭터의 핵심이고 예. 그렇게 그녀의 불능 자체가 뭐 역사의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아픔이기도 하고 이 개인의 불행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또 좋은 부분 중에 하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물을 다루는데 그걸 배우의 힘으로 혹은 연출의 힘으로 그 인물이 어찌됐건 그 안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인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일본뿐만 아니라 조국으로부터도 굉장히 아픈 일들을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그녀가 그냥 당하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망명할 때도 보면 영친왕의 태도랑 덕혜옹주의 태도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덕혜옹주는 저는 결국 이 인물을 이해하는 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 네. 사실 그 일본 강제 유학 같은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어머니를 사랑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어머니한테 위해가 갈까 봐. 또 한 가지는 조국에 대한 사랑. 또 하나는 이제 김장한에 대한 사랑. 이 세 가지일 텐데 그런 것들 영화가 이제 잘 버무려서 흥미롭게 묘사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김장한을 이제 일본에서 또 만나게 되잖아요. 네. 의도치 않은 재회였겠죠. 어쩌면 약혼을 했을 법한 인물인데 일본의 군복을 입고 나타나서 그렇죠. 예. 젊은 장교로. 그때 약간의 실망감과 네. 아쉬움과 애석함과 이런 것들을 또 동시에 다 느낄 수 있어가지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영화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의 연출이 사실상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는 굉장히 유명한 갱스터 영화가 있죠. 거기서 연출하고 같아요.
일단 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극 중에 이제 누들스라는 주인공이죠. 로버트 드니로입니다. 네. 로버트 드니로가 어떤 일들을 겪고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딱 오랜 세월이 지나서 돌아와요. 돌아오게 돼서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그 특정한 장소로 가게 됩니다. 가게의 그 화장실 옆 위에 그 벽에서 난 구멍 사이로 자기가 항상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아이를 엿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봐. 이 구멍이 옛날처럼 지금도 그 구멍이 나 있나? 해서 가보니까 실제로 구멍이 나 있어서 그걸 그 늙은 드니로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예. 그럼 늙은 드니로가 먼저 본다? 그 다음 그 시점 쇼트로 어린 시절에 그녀가 거기서 자기가 봤던 풍경, 발레를 연습하고 있는 그 풍경이 보이게 되고 그 소녀가 누군가 자기를 보는 것 같아서 딱 돌아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몸을 피하는데 그때는 로버트 드니로가 아니라 이미 어느새 드니로의 어린 시절의 역할을 하는 어린 배우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현재로부터 과거가 이렇게 전환이 되거든요. 똑같은 방식을 이 영화가 쓰고 있어요. 영친왕의 숙소였던 호텔로 가게 됩니다. 피아노가 놓여져 있죠. 거기서 이제 늙은 박해일 씨가 그 장면을 봅니다. 피아노를. 그러면 상상을 하죠. 아, 그때 내가 어렸던 그 손예진 씨가 연기했던 덕혜옹주를 봤었는데라고 생각하면 그 늙은 김장한이 본다? 젊은 덕혜옹주가 피아노를 치고 있다, 뒷모습. 그러다가 뭔가 시선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다 본다. 그 순간 젊은 박해일이 등장하게 돼서 그 순간 둘이 인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의 플래시백 구조와 쇼트의 연결 방식은 정확히 그 영화랑 똑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흥미로웠습니다. 영화 전체에서 제가 이건 참 작심을 보고 만드셨구나. 그러면서도 굉장히 인상적이구나라고 했던 부분은 뒷모습을 찍는 방식입니다. 영화에서 뒷모습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모두 3번에 걸쳐서 손예진 씨를 만나는 장면이 극 중에서 박해일 씨가 있는데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손예진 씨 모습이 뒷모습으로 등장해서 딱 보는 게 제일 처음 장면이고 아역이 연기하는 덕혜옹주는 뒷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렇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맨 뒤에 어떤 병원에서 만날 때도 뒷모습을 보게 되죠. 병실 안에 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더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우리는 김장한을 어떻게 영화 속에서 처음 봤느냐? 다리를 절면서 신문사로 출근하는 김장한을 찍었죠. 근데 그것을 굉장히 긴 롱테이크로 따라가면서 찍었는데 인물의 뒷모습만 찍었습니다. 김장한이 바라보는 덕혜옹주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관객이 이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역사를 대하는 이 영화의 어떤 아슬한 정조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뒷모습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면 이 영화 전체가 굉장히 계획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첫 장면이 뭐였냐? 김장한이 출근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누가 봤냐는 거죠. 카메라가 봤고 그 카메라는 누구냐? 관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의 시점으로 그 인물을 따라가면서 영화 속으로 안내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정작 영화가 펼쳐질 때는 김장한이라는 인물의 시점으로 계속 손예진 씨를 보게 되죠. 덕혜옹주를. 그래서 그 뒷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영화가 맨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시면 구체적으로 말은 못 드리지만 두 인물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 뒷모습을 비추고 있고 카메라가 서서히 뒤로 물러나죠.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이 마지막 장면이. 근데 그 마지막에 뒷모습 두 인물 남녀를 보고 있는 뒷모습은 누구의 시점이냐? 역시 첫 장면처럼 관객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는 그 장면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관객의 시점으로 앞에서 시작해서 김장한의 시점으로 내내 다 펼쳐지다가 마지막엔 관객의 시점으로 다시 역사에서 빠져나오면서 끝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이런 이야기들 제가 미처 모르는 것들이잖아요. 평론가님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은 한 번 더 보고 싶게 되고.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한테 별게 아닌 게 아니라서. 네네. 그런 작은 디테일들 전문가들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질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의 그 실화와의 관계, 전반적인 이야기의 구조, 그다음 형식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이 영화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스포일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3부에서 저희가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